봄이었습니다. 창가에 노란 개나리가 환하게 피어있는 4월의 아침이었지요. 현우는 부엌 식탁 앞에 앉아 따끈하게 끓여진 미역국 한 그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국그릇 옆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지요. 형부, 오늘 생일이잖아요. 많이 드세요. 지영. 그것뿐이었습니다. 글씨 하나, 이름 하나. 그런데 그 단출한 쪽지를 보는 순간 현우는 숟가락을 든 채 한참 동안 꼼짝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인지 아니면 가슴 어딘가 낯설고도 간지러운 것이 꿈틀거리는 기분인지 그 자신도 도통할 수 없었지요.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55해를 살아온 남자가, 그것도 아내를 잃은 지 이제 겨우 1년도 채 되지 않은 사내가 처제가 남긴 쪽지 한 장에 이리도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말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론보다 훨씬 먼저 움직이는 법이었으니까요. 이 설렘이 죄인지 살아있다는 증거인지는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 이야기를 다 들으신 뒤에 판단해 주십시오. 현우의 이름은 강현우였습니다. 충북의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와 20년 넘게 인쇄소를 운영해 온 사람이었지요.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그저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온 사내였습니다. 아내 박수희와는 30살에 만나 25해를 함께 살았고 둘 사이에 자식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가장 큰 상처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제법 따뜻하고 조용한 삶을 꾸려왔었지요. 그러나 운명이라는 것은 참 무심합니다. 지난해 10월 그 빗속에서 아내 수희는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25해 동안 당연하게 옆자리를 지키던 사람이 예고도 없이 사라져버렸지요. 현우가 삶이라고 불렀던 모든 것들이 그 순간부터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무섭고 저녁이 두려웠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수희가 마지막으로 담가 놓은 반찬통이 그대로였고 욕실에는 수희의 칫솔이 아직 꽂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현우에게 처제 박지영이 찾아온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현우의 멈춰버린 계절에 처음으로 낯선 숨결이 스며든 순간이었답니다. 아내가 떠나고 처음 한 달은 그냥 눈앞이 안 보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서류들을 정리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동안 현우는 마치 몸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요. 울어야 할 자리에서 울지 못하고 웃어야 할 자리에서 멍한 얼굴만 하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많이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묵묵히 일을 처리하던 사람이 바로 처제 지영이었지요. 지영은 아내보다 4살 아래였습니다. 언니와는 달리 목소리가 크고 걸음걸이가 빠르며 싹싹한 성격의 여자였습니다. 광고 회사에 다니며 혼자 사는 삶을 꽤 당차게 꾸려가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현우는 그런 처제를 항상 조금 어려워했습니다. 말이 빠르고 눈치가 빨라서 때로는 그 영리한 눈빛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장례 기간 내내 지영은 현우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국화꽃 종류를 정하고 부고를 돌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늦게까지 남아 뒷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형부에게 밥을 먹으라고 챙기고 조문 나온 사람들에게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슬픔을 내세우지 않은 채로 말이지요. 현우는 그때 지영이 얼마나 울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항상 화장실 안에서 울었습니다. 수돗물을 틀어놓고 소리 없이 흐느꼈지요. 오빠도 형부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언니를 보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흩어진 뒤 현우의 집은 말 그대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폐허가 아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된 집.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가 완전히 달랐지요. 수희가 아침마다 환기시켜 주던 창문이 닫혀 있었고 수희가 항상 켜두던 주방등이 꺼져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묻혀놓은 취나물 반찬이 들어 있었는데 현우는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버리지 못했지요. 한 달이 넘어갔을 무렵 냉장고를 열었더니 취나물에 곰팡이가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것을 들여다보며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저 나물처럼 천천히 사가가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였지요. 식사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다가 3번에 나눠 먹거나 소주 한 잔으로 저녁을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인쇄소도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았고 받더라도 나가지 않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현우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람들의 세상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지요. 그 고요하고도 괴로운 시간 속으로 지영이 뛰어든 것은 아내가 떠나고 꼭 한 달이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들린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에 현우는 처음에 열지 않으려 했습니다. 누가 와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굴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아 소주잔을 쥔 채 그냥 모른 척하려 했지요. 그런데 노크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끈질겼습니다. 형부, 저예요. 지영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현우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지영이 커다란 반찬통과 청소도구를 양손 가득 들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고 운동화 끈도 제대로 묶지 않은 채였지요. 숨이 차 있는 것으로 보아 버스에서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쏙 빼닮은 그 눈매를 보는 순간 현우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찔이 나려왔습니다. 형부, 꼴이 이게 뭐예요? 지영은 거침없이 들어와 거실 불을 켰습니다. 쌓인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고 냉장고를 열어 곰팡이 핀 반찬통을 꺼내버렸습니다. 현우가 만류할 새도 없이 말이지요. 언니가 하늘에서 보면 통곡하겠다며 빗자루를 들고 구석구석을 쓸어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수희를 닮았던지 현우는 식탁 의자에 앉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멈춰있던 집안 공기가 그날 처음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그 뒤로 매일 퇴근길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현우가 사양했지요.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민폐 끼치기 싫다고, 처제도 피곤할 텐데 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니가 부탁한 거나 다름없다며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찜을 만들고 오이 무침을 했습니다. 현우가 식욕이 없다고 해도 한 수저만 먹어보라며 들이밀었지요. 그 고집 하나는 언니와 닮지 않아서 현우는 속으로 쓴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수희는 현우가 싫다고 하면 2번 권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이 끓여준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뜨는 순간 현우는 숟가락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치 육수에 청양고추 하나 썰어 넣은 그 칼칼하고 구수한 맛. 아내가 생전에 해주던 맛과 너무 똑같았던 것이지요. 미각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맛 하나가 불쑥 과거를 끌고 와서 눈앞에 들이대거든요. 어쩜 이렇게 맛이 똑같니? 하고 물었더니 지영은 잠시 멈칫하다가 자매잖아요. 입맛이 어디 가겠어요? 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 뒤에 드리운 묘한 그늘을 그때 현우는 읽지 못했습니다. 비극은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 찾아왔습니다. 지영이 거실 구석에 쌓인 상자들을 정리하다가 낡은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나무로 된 아담한 함이었는데 묵직한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요. 열쇠를 찾아 서랍이란 서랍을 다 뒤졌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영이 공구함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2개와 빛바랜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먼저 펼쳐본 현우는 눈이 굳어버렸습니다. 수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는데 3년에 걸쳐 크고 작은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합산해보면 좋기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현우는 그 통장을 손에 쥔 채 편지 뭉치를 들었습니다. 편지의 수신인은 언니였습니다. 발신인은 지영이었지요. 언니, 미안해. 내가 저지른 일을 언니가 대신 짊어지게 해서 그 사람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줘. 형부가 알면 안 돼. 언니 없었으면 나 진작에 무너졌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편지 속 문장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현우가 알고 있던 25해의 결혼 생활이 전혀 다른 색깔로 물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을 때 그 웃음 뒤에서 이렇게 무거운 것을 혼자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지영아.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까부터 꾸물거리던 오후 하늘이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고 거실은 갑자기 한층 더 어두워졌습니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편지들, 비에 젖은 창밖,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은 지영의 떨리는 어깨. 현우는 그 모든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의 입술 사이로 그날의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내 수희가 사고를 당했던 그 오후 두 자매는 만났었다고 했습니다. 투자 실패로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기 직전이었던 지영이 언니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수희는 울면서 말했지요. 이번엔 형부한테 꼭 말해야 한다고. 더 이상은 속일 수 없다고. 그러자 지영은 벼랑 끝에서 할 수 없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꼴 보고 싶으면 말하라고. 형부가 알면 자기는 죽는다고. 그 말에 수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마지막으로 마련해 볼 테니 진정하라고 동생을 달래서 보냈지요. 그리고 수희는 급하게 돈을 융통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빗길을 서둘러 달리다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불운한 빗길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동생의 비밀을 지키려 했던 아내의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지영의 이기심, 그리고 아내가 혼자 시들어가는 동안 당신 요즘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 라는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했던 자신의 무심함, 그 두 개의 괴물 같은 마음이 합쳐져 수희의 계절을 강제로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영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언니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 목소리가 거실 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소리 한 번 크게 지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그 목소리가 자기 것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낯설었습니다. 지영은 저항 하나 하지 않고 발치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형부, 저를 죽여주세요. 언니 대신 제가 죽었어야 했는데. 그 말이 현우의 분노를 꺾어버렸습니다. 처제의 통곡 속에는 지독한 자기 혐오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언니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손을 놓았습니다.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편지들을 하나하나 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종이 위에서 아내의 살냄새가 나는 것 같아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지요. 나도 공범이야, 지영아. 내가 너만 탓할 자격이 없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아내라는 거대한 지붕이 사라진 폐허 속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비는 새벽에서야 그쳤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것들, 아내가 남몰래 흘렸던 눈물, 두 사람이 각자 기억하는 아내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들. 처음에는 울면서 이야기했고 나중에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아내가 신혼 초에 설렁탕을 처음 끓이다가 냄비를 태운 이야기.
지영의 첫 번째 남자친구가 왔을 때 아내가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다 꺼내 상을 차려줬던 이야기. 현우의 생일에 깜짝 케이크를 준비하려다가 초에 불을 붙이기도 전에 케이크를 쏟아버린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꺼내는 동안 아내는 차갑고 두려운 기억이 아니라 따뜻하고 그리운 기억으로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지영이 부엌에서 죽을 끓였습니다. 남은 쌀로 만든 단출한 흰죽이었습니다. 소금 조금, 참기름 한 방울. 현우는 그 죽을 한 숟가락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은 결국 이것이었다는 것을요.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이렇게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것을 나누는 이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지영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기 전 현관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부, 저 진짜 나쁜 사람이죠. 맞아요. 그래서 평생 죗값 치르면서 살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언니 위해서 저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고는 빠르게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현우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이 사라진 뒤 현우는 혼자 거실로 돌아와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반듯하게 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에 담아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자물쇠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을 때 가장 많은 것을 갉아먹는 법입니다. 그것이 밖으로 나와 눈물과 함께 씻겨나고 나면 아프지만 그 자리에 조금씩 다른 것이 자라기 시작하지요. 현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것들이 그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영의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그들 두 사람 모두 아직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 이후로 지영은 매일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부터 지영은 눈에 띄게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오래 머물지 않고 반찬만 두고 가거나 냉장고를 채워두고 슬그머니 사라지곤 했지요. 마치 그날 밤의 일이 창피하기라도 한 것처럼 현우와 눈을 잘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그런 지영이 처음에는 그냥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겠지 싶었습니다. 그날 밤 너무 많은 것을 쏟아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영이 오지 않는 날이 이어지면 현우 쪽에서 먼저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냉장고 안에 반찬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퇴근 시간이 지나면 괜스레 현관 쪽을 바라보게 되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현우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려 했습니다. 전환점은 늦겨울 끝에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6달쯤 지난 2월의 어느 저녁이었지요. 지영이 평소보다 일찍 찾아와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인쇄소에서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다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부엌에서 풍기는 냄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잡채 냄새였습니다. 수희가 명절마다 만들던 그 냄새. 당면을 충분히 불려서 참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곶간엔 그 고소한 냄새가 집 안에 가득했습니다. 현우는 신발을 벗다가 한참 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도 같고 웃음이 날 것도 같은 아주 이상한 기분이었지요. 왜 잡채를 만들었냐고 물었더니 지영이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오늘이 형부 인쇄소 창립한 날이잖아요. 언니가 매년 이날에 잡채를 해줬잖아요. 현우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도 잊고 있었던 그날을 지영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내에게 들어서 기억해둔 것이겠지만 그래도 그 사소한 기억 하나가 현우의 가슴을 묵직하게 눌러왔습니다. 고마워, 지영아.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말이었지요. 지영은 대답 없이 잡채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현우는 그 순간 지영의 귀끝이 살짝 붉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자기 심장이 한 박자 불규칙하게 뛰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현우는 황급히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해.
그러면서도 그 두근거림을 애써 무시하지 못했지요. 봄이 오면서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영이 찾아오는 날이 다시 잦아졌고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밥만 해두고 가던 것이 밥을 함께 먹고 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1시간, 2시간이 흘러가고는 했지요. 두 사람은 아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도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요즘 맡고 있는 광고 프로젝트 이야기, 현우가 인쇄소에서 새로 들여놓은 기계 이야기, 두 사람이 각자 좋아하는 음식이나 계절 이야기. 어느 날 저녁에는 현우가 처음으로 먼저 웃었습니다. 지영이 실수로 냄비 뚜껑을 발등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한 발로 껑충거리다가 냉장고에 이마를 박아버린 장면을 보고는 그만 소리내어 웃어버린 것이지요. 그것이 아내가 떠난 뒤 현우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은 순간이었습니다. 지영이 이마를 문지르며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웃지 마요. 형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입가에는 어느새 웃음이 번지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참으로 고왔습니다. 현우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황급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경보가 울리는 것 같았지요.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런다고 두근거림이 멈추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현우의 형수되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의 아내, 즉 수희와는 다른 집안인 사람이었는데 젊었을 때부터 참견이 많기로 유명한 분이었지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형수는 갑자기 현우의 인쇄소로 찾아와 차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형수가 꺼낸 말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현우야, 요즘 박씨 처제가 내 집에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거 사실이야? 현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형수는 동네가 좁다는 말을 했습니다. 처제가 현우네 집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는 것을 옆동 사람이 봤다는 것이었지요. 형수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불쾌함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처제라도 수희가 간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거 모르니 둘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해도 입방아에 오르면 어떡하려고 그래. 형수의 말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현우를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처제를 향한 의심과 비난이 깔려 있었지요. 현우는 그 자리에서 형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리를 마쳤지요. 그런데 인쇄소로 돌아오는 길에 현우는 자신의 마음속에 낯선 감정이 자라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을 향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형수의 말이 오히려 확인시켜준 셈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부, 오늘 형수님이 형부한테 연락했죠? 지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형수가 지영의 어머니 쪽으로 소문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도요. 전화기 너머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 이제 가지 않을게요. 형부. 사람들 입에 오르면 형부한테 누가 되니까요. 현우는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지요. 지영아, 너 안 와도 된다. 근데 그건 사람들 때문이 아니야. 내가 오고 싶으면 와. 오기 싫으면 오지 마. 그게 다야. 전화기 너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영이 짧게 알겠어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3월 끝의 추위가 아직 남아 있었고 하늘을 보니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4월이 코앞인데 눈이라니 이 계절도 참 종잡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사흘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그 사흘이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 안에 지영이 가져다 놓은 반찬들을 꺼내 먹으면서 이 반찬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반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지요. 사흘 만에 지영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형부,
내일 언니 묘소에 가려고요. 같이 가실래요? 현우는 잠시 그 문자를 들여다보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응, 가자.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나란히 차를 타고 묘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좁은 산길을 오르는 동안 차 안에는 그냥 라디오 소리만 가득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었습니다. 묘소 앞에 서자 지영이 가져온 국화꽃을 수희의 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지요. 현우도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봄빛이 묘지 위로 조용히 쏟아지고 있었고 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지영이 묘비 앞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야.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잘 지내고 있어. 형부도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말 뒤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지영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언니, 나 형부한테 미안한 거 아직도 있어. 근데 있잖아. 언니, 형부가 웃는 거 봤어. 진짜 웃는 거. 언니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현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보이기 싫어서였지요. 하늘은 맑고 파랬습니다. 구름 한 점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영이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물었습니다. 형부, 언니 생각 많이 나요? 매일 나지. 라고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달라. 예전엔 생각이 나면 숨이 막혔는데 요즘은 생각이 나면 그냥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지영이 창문을 바라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 짧은 말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두 사람은 서로 알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4, 5월이 지나면서 현우는 인쇄소를 다시 제대로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밀려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인쇄 기계 교체도 결행했고 새로운 거래처 2곳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반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을 하던 인쇄소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지요. 그 과정에서 지영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광고 회사에 다니는 지영이 인쇄소의 홍보물을 새로 디자인해 주었습니다. 취미로 하는 거라며 주말에 노트북을 들고 와서 이것저것 만들어 왔는데 완성된 홍보물을 보니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현우는 깜짝 놀라 이걸 그냥 써도 되냐고 물었더니 지영은 당연한 듯이 형부 거잖아요. 라고 대답했지요. 그 말 한마디가 참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의 어머니가 현우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수희와 지영의 어머니, 즉 장모님이었습니다. 연세가 73인 분으로 몸이 불편해 요양원에 계신 터라 수희의 장례 때도 직접 오지 못했던 분이었지요. 장모님은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쉰 목소리로 말했지요. 현우야, 지영이 내한테 얼마나 폐를 끼쳤는지 모른다. 내가 그 아이를 제대로 못 키운 탓이야. 근데 고맙다. 그 아이 내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쓰러졌을 거다. 현우는 아닙니다. 어머니, 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이 저를 살려줬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희가 참 좋은 사람과 살았다는 걸 이제야 더 잘 알겠구나. 현우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중 지영이 갚겠다고 한 것이지요. 지영은 그 4천만 원을 다 갚겠다며 매달 일정 금액씩 입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현우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수희가 진심으로 준 것이었으니 빚이 아니라고 마음에서 지우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지영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형부가 받기 싫으시면 언니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쓰세요. 제가 그렇게라도 해야 살 것 같아요. 결국 현우는 그 돈을 모아 아내의 이름을 딴 작은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우가 나오고 자란 충북의 시골 학교에 박수희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한 명의 아이에게 주는 것으로 말이지요. 서류를 만들고 학교 측과 이야기를 마친 날, 현우는 처음으로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소주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렸습니다. 여보, 이름이 오래 남게 됐어. 잘 됐지. 그 모든 것이 마무리된 5월의 어느 저녁, 지영이 찾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영이 가져온 딸기 케이크가 놓였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하고 물었더니 지영이 살짝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별건 아니고 형부 장학금 첫 번째 수혜자 선정됐다고 학교에서 연락 왔잖아요. 축하해야 될 것 같아서요. 현우는 그 케이크를 바라보다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영도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거의 동시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어색함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영아. 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 근데 나 요즘 내가 안 오는 날이 더 허전해. 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풀어졌습니다. 두 뺨이 살짝 붉어졌지요. 저도요, 형부.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케이크를 잘라 나눠 먹었고, 차를 마셨고, 어두워지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밖에는 4월 꽃들이 지고 5월 실록이 한창이었지요. 아내는 없었지만 이 집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두 사람 모두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아내 수희가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 현우와 지영은 다시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오래 머물렀습니다. 준비해온 도시락을 펴서 묘비 앞에 올려놓고 나란히 앉아 먹었지요. 아내가 좋아하던 오이소박이, 지영이 만든 제육볶음, 현우가 편의점에서 사온 수희 좋아하던 과자 한 봉지. 이상한 소풍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라면 오히려 이렇게 하라고 했을 것 같았으니까요.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자기를 그리워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을 사람이 수희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부,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언니한테 한 짓 평생 잊으면 안 되지만 그 무게에 짓눌려서 살기만 하면 언니가 싫어할 것 같아서요. 현우는 운전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희는 내가 잘 사는 거 보고 싶어서 그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잘 살아. 그게 답이야. 지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잘 살고 싶어요. 그 말 뒤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요. 고속도로 위로 가을 햇살이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많은 것들이 있었고 또 많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과 두 사람의 마음 사이에서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억지로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찾아오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웃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봄이 왔습니다. 현우의 인쇄소는 전보다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지영이 만들어준 홍보물 덕분에 새로운 거래처들이 늘었고 현우 스스로도 오래 멈춰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시작했습니다. 인쇄소 한쪽에 작은 공간을 내어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인쇄해주는 재능 나눔도 시작했지요. 수희가 살아있었다면 가장 좋아했을 일이었습니다. 지영도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팀장이 되었고 오래 미뤄두었던 독립도 결행했습니다. 작지만 예쁜 사무실을 얻어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지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이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허전함을 채우려고 무리한 투자를 하던 시절의 자신을 지영은 이제 차분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허전함이 어디서 온 것인지도 이제는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현우가 부엌에서 혼자 밥을 차리고 있는데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열쇠가 있는 지영은 그냥 들어오지 않고 항상 노크를 먼저 했습니다. 왜 노크를 하냐고 물으면 지영은 이 집 주인은 형부잖아요. 라고 당연한 듯 말하곤 했지요. 문을 열었더니 지영이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언니 묘소에 올리려고요. 라고 말하면서 들어왔습니다. 부엌을 보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뭐 만들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된장찌개라고 했더니 잠깐요, 내가 할게요. 라며 손을 씻고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현우는 밥상 앞에 앉아 지영이 찌개를 끓이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뒷모습이 참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이제는 그를 슬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희에 대한 그리움과 지영을 향한 따뜻함이 이제는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용히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현우는 이제 남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희라면 이 모습을 보며 무슨 말을 했을까 생각하면 그 특유의 반듯한 웃음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언제나 찬성처럼 느껴졌지요. 지영아. 냄비를 젓던 지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어. 지영이 냄비 뚜껑을 덮으며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너 그날 밤 그 말했잖아. 내가 죽었어야 한다고. 근데 나는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지영은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 물기가 고이는 것이 보였지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찌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형부. 응, 저도요. 두 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마디 안에 두 사람이 지나온 1년 반이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시간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된장찌개 한 냄비를 다 비우고 오후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영이 일어서며 내일도 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응. 라고 대답하고 나서 덧붙였습니다. 오늘 꽃 어떡할 거야? 묘소 못 갔잖아. 지영이 창가에 꽂아둔 국화꽃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여기 두면 안 돼요? 언니, 여기도 있는 것 같아서요. 현우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지요. 창가에 꽂힌 국화꽃 위로 저녁 햇살이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꼭 아내의 미소 같았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그 빛이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멈췄던 것을 시계가 다시 째깍거렸습니다. 아내의 계절은 멈췄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계절은 이렇게 조금씩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더디게, 하지만 분명하게, 봄처럼. 가끔 현우는 혼자 있는 저녁에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말을 건네곤 합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지영이도 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고마워. 그 애를 보내준 것도, 그 애 곁에 있어 달라고 한 것도 어쩌면 다 당신이었던 것 같아서. 텅 빈 거실의 찬바람은 더 이상 불지 않습니다. 후회는 길고 여우는 깊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현우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창가에 국화꽃이 피어있는 봄날 저녁, 현우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따뜻해지는 것이 배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떠난 사람에 대한 가장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요. 아내의 계절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계절이 뿌린 씨앗들은 남겨진 사람들의 봄 안에서 이렇게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 지쳐있는 당신의 마음 한켠에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남겨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삶은 멈추지 않고 우리는 서로를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